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자, 사회복지 관련 법제 총론. 여러분 법하면 어렵죠? 예. 법이 뭔가요? 여러분 법을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법. 자, 법. 이게 뭐냐면 물수면에 갈 것자입니다. 물 흘러가듯이. 모든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리가 있고 순응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 법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뭐냐면 그 세상의 이치, 순응해야 될 도리, 이런 법칙들을 그저 순응하면서 쫓아가는 게 법이죠. 자,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강제하고 규범화 시킨 것을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상식 수준에서의 법의 개념을 그냥 정리해 보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보시면은 법이 뭐냐? 사회 규범이다, 문화 규범이다, 절대적 규범이다, 행위 규범이다, 나와 있고 강제적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예.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강제성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윤리, 그렇죠? 예.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윤리로 만들어지죠. 윤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공부하셨지만 바로 뭔가요? 옳으냐 또는 그르냐, 즉 틀리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설정하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윤리적 잣대라고 하죠. 하지만 윤리는 꼭 옳은 것을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때 이 윤리에 뭐가 부여가 됩니까? 예, 강제성. 강제로 옳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었을 경우, 틀린 것을 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윤리가 강제화되면 뭐가 된다? 법이 된다.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러기에 강제성이죠. 자, 법 목적, 정의, 한 목적성으로 공공복지, 법의 안정성, 사회질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자, 여러분 성문법, 불문법, 법원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 이거 지울게요.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원천입니다. 법원, 법의 원천.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 법의 존재 형식.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성문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불문법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린 불문법부터 좀 공부할게요. 자, 법의 존재 형식, 즉 법원은 크게 불문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문법이라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법원 종류 뭐라고요? 불문법, 성문법. 자, 불문법이라는 것은 자, 아니 불자 문서 문입니다. 즉 문서로, 즉 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법원이다 이런 뜻이죠. 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글로 무엇인가를 썼다. 그러면 그걸 법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글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예, 반면에 그것이 글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상황마다 조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성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글로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불문법을 주창하고 만든 나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을 다른 말로 영국식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 불문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문법을 줄여서 영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미법 체계. 자, 반면에 성문법은 어떻습니까? 예, 문서화되어 있는 법인데, 즉 문자화되어 있는 법인데 이것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이고 일본도 여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불문법의 종류가 중요한데 자, 불문법 종류 첫 번째가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판례법. 그렇죠? 두 번째가 관습법. 예, 세 번째가 조리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불문법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합시다. 판례법, 관습법, 조리. 자, 판례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판례라는 게 뭐냐면 재판의 결과로서 등장한 예시를 판례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뭐 행정재판 따위도 있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형사재판하고 그 다음에 민사재판으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재판의 결과를 그러니까 재판한 결과를 다른 동종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판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봅니다. 교재를 봐서 판례법부터 잠깐 보면은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자, 대법원 아시죠, 여러분? 법원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맨 위에 뭐가 있나요? 이제 대법원이 있죠. 예.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종류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판례가 판결로서 형성되는 것인데 일정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돼서 나타나서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를 중요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아직 판례 법원성이 부정되고 있다. 여러분 요 말 잠깐 고쳐놓으세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판례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인데 성문법주의면서 판례법도 인정하고 있다. 꼭 써놓으세요.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이 있죠. 앞에 가서 관습법 보시면은 사실상 관행에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이다. 자, 관행입니다. 관행.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되기 전에는 위에서는 해당 관습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동시에 법적 확신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고, 자, 우리나라는 관습법의 법원성, 즉 판결의 원칙으로서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조리가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해서 보충적인 효력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리죠. 예, 조리입니다. 뭐라고요? 조리. 조리는 자, 사물의 도리나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 자, 다시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그래서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법원인데, 즉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법원,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실정법의 존립 근거가 된다. 자, 조리는 민법 1조와 뭐 다수 판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적 기본으로서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성문법 국가입니다. 성문법 국가인데 이런 불문법적 요소들을 판결에 있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잘 나와요. 불문법의 종류 세 가지 뭡니까?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내용도 기억해 둡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문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문법이 중요해요. 왜? 우리의 법원이 성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자,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되어져 있는 법인데 이 문서화되어져 있는 법이 누가 그 법을 만드느냐, 즉 법의 제정권자의 능력에 따라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자, 보면 맨 위에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자, 헌법은 법헌자의 법법자입니다. 그래서 법 중에 법이라고 하는 뜻이죠.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자,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자, 조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성문법 법원의 순서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시 한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헌법은 누가 의결을 합니까? 누가 하나요? 예, 국민 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게 국민이 만든 법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법률 한번 우리 교재를 먼저 봅시다. 헌법은 국가 국민 간의 권력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 국가의 최상위법 맨 위에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위법. 밑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의 기본 조직이나 통치 적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151조에서 생존권적 기본권, 줄여서 우리가 생존권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회복지법의 기본 근거가 됐다.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복지 관련되어져 있는 권리, 이걸 복지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몇 조? 헌법 34조에서는 생존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권한이죠. 이 생존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는 생존권으로 나와져 있고 이 생존권이 복지권이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는데, 이 생존권을 최초로 명시한 법이 지금 우리 교재 나오는 1919년. 얘가 무슨 해인가요? 우리나라 3.1운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렇죠. 이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을 명시했다는 거,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십시다. 자, 두 번째가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률은 헌법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밑에 하위법이죠. 헌법보다 밑에 있으니까. 명령이나 규칙의 상위에 있다. 즉 명령 위에 있다는 거죠.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서 성립한다. 자, 헌법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 여러분 좀 기억합시다. 우리나라 법률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발의라고 하죠. 발의. 뭐냐면, 이런 법률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법률을 제안하는 행위를 발의라고 하는데, 이 발의권자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구죠. 헌법상의 기구이면서 발의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정부 있죠. 정부. 예, 정부도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자, 발의자가 누가 있다고? 국회의원과 정부.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 한 명 한 명이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정부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죠. 예, 발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법률안을 제출, 즉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국회에서 정확히는 국회 본회의지요. 예, 국회 본회의에 뭘 거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어디야? 발의는 국회의원하고 정부가 같이 하되 결국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에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거. 그래서 자, 공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는 누가 한다? 예,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왜 그래요?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법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지만, 그렇죠. 그 법을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부죠. 정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교재로 와서.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다. 자,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며칠 내에 15일 이내에 공포하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이 보기에 이건 아니야. 이 법률 잘못됐어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안 일부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 이의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 뜯어 고칠 거는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거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자, 세 번째가 명령입니다. 국회의결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인데, 자, 개별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된다. 자, 명령은 이건 정부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종류가 크게 시행령이 있죠.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명령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국무총리도 영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관 등이 명을 내리는데 그걸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장관령이라고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영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부령은 이게 시행규칙이지요. 각종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률에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시행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령 또는 장관령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데 이게 시행령이죠. 그 성질 및 효력에 따라서 잘 봐요. 시행령의 종류가 법규명령,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 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안에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대통령령이 법규명령,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자,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법규명령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 헌법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 발휘한다.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국민을 대상으로, 즉 법의 대상이, 법 집행의 대상이 국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행정명령은 정부 조직, 즉 행정 조직의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다? 국민 전체다. 그렇죠. 대통령이 명을 내릴 때. 반면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있죠. 예, 정부 내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만을 통제하고 그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더라.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해서 내리는 명령인데,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을 이걸 위임명령 또는 대통령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집행명령이라고 하더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총리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국무총리도 영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권자예요. 그러니까 명령권자가 누구냐면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각부 장관, 이게 다 명령권자들이거든요. 근데 총리도 명을 내리는데 이 총리가 내리는 명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 뭐라고요? 위임명령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행명령이라는 것이 있더라. 자, 위임명령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명을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위임한 것 외에 국무총리가 자체적으로 영을 내리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하더라. 정리됐죠? 자, 그래서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 시행명령, 집행명령이다. 자, 부령은 장관들이 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 있더라까지 봐주십시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걸 묶어서 우린 자치법규라고 얘기를 해요. 자치라는 게 뭔가요? 지방자치단체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라는 말이 뭐냐? 이 법률과 명령을 묶어서 우린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해서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다. 즉 조례하고 규칙을 묶어서 우린 뭐라고 한다? 자치법규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에 있죠. 예, 조례가 법률이나 명령보다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밑줄 긋습니다. 지방의회에 뭐를 거친다? 의결을 거친다. 자, 지자체가 뭐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의결합니다. 자, 법률은 누가 의결했어요? 국회에서 의결을 받죠. 반면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자, 꼭 기억하시고, 지자체는 법령 위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어떻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법률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례를 만들 때 법률에서 주민들의 권한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 부과 사항 등이 등장을 했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십시오라고 했었을 때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세 이상 주민, 우리 미성년자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지자체에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국내 거소 신고 명부에 있는 재외동포 또는 출입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을 3년이 경과한 외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시도 및 시군구 50만 이상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고, 규칙은 지자체장의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의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 규칙은 시군구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반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자체장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 게 규칙이었었죠. 자, 그래서 해당 지자체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자, 보시면은 이 성문법 중에서 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만큼을 우리는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국내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국내법. 국내에서만 적용되어진다. 국내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외법도 하나 있겠죠? 예. 국외법. 자, 이건 뭐냐? 지금 여기 나옵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문법을 크게 나누면 국내법, 국제법으로 나누고 국내법 안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국제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적 권리 의무와 발생 및 법률 간의 설정을 위해서 문서로서 명시하는 것인데 국제조약의 형태들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따위가 있고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 그러니까 여러분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들끼리 어떻게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제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 안 했거든요. 약속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규범성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법 따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9회만이 아니라 요 근래에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이 팀란에 있는 내용 좀 잘 봐주시되 뒤에 가서 우리가 개별 법률들 공부할 겁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건 주로 뭐냐면 이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제론 시험은 여러분 이 법률의 조문을 묻는 문제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즉, 이 법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이걸 묻거나 또는 이 조문이 잘못됐습니까? 이 조문이 맞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식으로 시험 문제 잘 기출이 돼요. 그래서 법제론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사실 법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치스럽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법 조문들만 뽑아놓은 건데 법률 조문들만 뽑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그냥 열심히 목숨을 걸고 여러 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눈에 익혀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단술적으로 요약해서 법제론을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교재 보시면 법의 분류 방법 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법인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순서대로 자, 이 얘기예요. 법 제정 형식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다른 법들의 상위법이고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위법의 법률은 위헌이 되고 효력은 상실되어진다. 자, 이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지향적입니다. 이념적인 거예요. 어떤 실행적인 부분보다는 이념적이면서도 가지지향적인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실행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천적이고 실행적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때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맨 위에 붙어있는 이 헌법의 가치를 밑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 따위가 훼손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행법, 임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조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강행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이게 강행법 또는 강제법입니다.
그런데 임의법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뭐뭐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이걸 임의법 규정 또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니까 강행법은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법, 행정법 같은 공법은 강행법. 우리가 형법이나 또는 행정법 같은 법을 보면은 뭐 무슨 잘못을 하면 무슨 처벌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강행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민법, 상법 등의 사법들은 주로 임의법적에 해당하더라. 됐죠. 다만 사회복지법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도. 자, 중요한 거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일반법과 특별법. 자, 이것은 법 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반면 특별법은 보다 제한된 영역에 적용되어진다. 무슨 소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을 얘기할 때는 이 법률 범위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법률 범위 안에서 이해하면 돼요. 뭐냐? 두 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이상의 법률 사이에 상호 대치되거나 서로 뭐 모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상호 대치되는 조문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다 실행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될 때 그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 그 법을 우린 특별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있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느 법률을 탁 찍어서 너는 일반법이야, 너는 특별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법률을 놓고서 두 법률을 비교하였었을 때 보다 가치지향적,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범위가 넓었었을 때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제한된 영역에다 적용될 때 그걸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법의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예, 써봅시다. 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의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즉 이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하고 보충으로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신법과 구법. 자,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 구법은 신법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법인데 신법의 시행 시기와 구법의 종료 시기가 상호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법이 없어지면서 바로 신법이 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법부터 만들고 구법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신법의 경과 규정 또는 부칙을 둡니다. 무슨 소리냐?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이나 부칙을 두면 이 법이 신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기억합시다. 자, 법 적용의 우선순위 봅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고 신법과 구법이 적용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경우 충돌된 법이 동등 효력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하고 상위법이나 특별법 관계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신법인 특별법이 최고, 그 다음에 구법인 특별법, 그 다음에 신법인 일반법, 그 다음에 구법인 일반법 순으로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리가 되지요? 예. 자, 사회복지법 일반에서 뭐 사회복지 관련,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일반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법,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더라. 옆에 뭐 써놔야 돼? 헌법 제34조 하나 써놓으세요.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 통일적 법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는 국내 법규범의 총체고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자,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 불평등의 심화로 존립의 가치를 처하게 돼서 그래서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뭐 근대 시민법의 원리 수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서대로 발전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죠? 우리 여기서 시민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뭐요? 시민법. 자, 이 시민이라는 말,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시민이란 말, 세계 역사에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졌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절대 왕권제가 붕괴된 동기, 즉 시민혁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영국이 명예혁명이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마지막으로 18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대혁명이었었어요. 자, 이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시민들이겠죠. 근데 이 시민들의 이 성분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시민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상공업 등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한 자본가들이었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해됩니까? 그들에 의해서, 즉 그들이 집권하면서 절대 왕권제를 붕괴시킨 그들이 집권하면서 만든 법 체제를 우린 시민법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본가 입장에서 법을 만든다면은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 자본가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자신들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시민법 원리입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어요. 뭡니까? 소유권 절대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거 국가가 못 건드린다. 내 건 내 거야.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근로 노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인데 뭐냐? 자, 자본가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이 되겠죠. 그렇죠. 계약을 맺을 때 이때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라예요. 뭐냐? 자본가 입장에서 일할 사람은 너 말고도 많기 때문에 너는 내가 100원 줄 테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이 노동자는 굶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100원 받고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해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그럼 자본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노동자 스스로 자기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근대 이 시민법의 원리였었지만 이때 이 시민법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수정시민법이라는 걸로 바꿔져요. 이 수정시민법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사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법. 자, 뭐냐면 국가가 이런 법 체제 안에 개입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불평등한 법 체제가 바로 이 시민법 체계죠. 국가 개입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유권 절대 원칙을 소유권 상대 원칙 또는 소유권 간섭의 원칙이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 소유는 오로지 네 것만이 아니야. 네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 공공적인 부분이 있어. 네 땅이라고 네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가 자본가가 네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였다 해도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거기서 세금도 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계약 공정의 원칙 또는 계약에 대한 국가 개입의 원칙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같은 거예요. 국가가 자본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국가 개입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의 임금은 줘야 되고 근로시간은 이만큼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그걸 위배했었을 경우에는 이 자본가를 처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자본가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다치게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다친 거에 대해서 자본가가 같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진 법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수정시민법, 이 사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사회복지 관련된 법들이에요. 이 사회복지 관련된 법들은 전부 뭐다? 사회법이다. 그럼 한번 정리하면 수정시민법, 사회법, 사회복지법이 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더라. 자, 다음 시간서부터 사회복지법에 대한 분류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재밌게 공부합시다. 재밌게 공부하시고 법제론 공부하는 방법 뭐라고요? 조문을 눈에 자꾸 익히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